인천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고물상 하나가 있었다. 간판도 없이 그저 함석첨화에 수집합니다라는 글씨만 붉은 페인트로 써붙인 곳이었다. 주인의 이름은 최윤갑, 67이었다. 35년째 이 자리를 지키며 헛 냉장고와 부서진 자전거, 낡은 문짝과 녹슨 철근을 받아 무게를 달고 값을 매기고 다시 실어 보내는 일을 해왔다. 손끝은 쇠 냄새에 절어 있었고 등은 오래된 물건들처럼 조금씩 굽어 있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윤갑은 새벽 5시에 눈을 떠 마당을 쓸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고물 더미 위에 얇게 앉아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걸렸다. 그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가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몇 해 전부터 숨이 차오르는 날이 잦아 담배를 끊으려 애쓰는 중이었다.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트럭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나온 잡동사니를 싣고 온 인부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장롱과 부서진 문틀, 녹슨 세숫대야 따위를 마당 한쪽에 부려 놓았다. 그 틈에 나무로 된 작은 괴짝 하나가 섞여 있었다. 가로 2뼘, 세로 1뼘 반쯤 되는 크기였고 겉면은 오랜 세월의 사가 거무스름했다. 모서리마다 노스의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녹이 슬어 원래 빛깔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거는 뭡니까? 윤갑이 물었다. 몰라요. 안쪽 방 벽장 속에 처박혀 있던 거라 집주인도 없고 해서 그냥 다 실어왔습니다. 인부 하나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윤갑은 괴짝을 들어보았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자물쇠는 이미 사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고 뚜껑을 여닫는 경첩도 반쯤 부서져 있었다. 그는 괴짝을 마당 한쪽, 처마 밑 그늘로 옮겨놓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고물상을 하다 보면 온갖 물건이 다 들어왔다. 낡은 편지 뭉치, 색바랜 사진첩, 누군가의 일기장까지. 대부분은 무게를 달아 폐지로 넘기고 개중 쓸 만한 것은 따로 골라 벼룩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괴짝도 그런 물건 중 하나이겠거니 윤갑은 그렇게만 생각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야 그는 다시 괴짝 앞에 섰다. 무릎을 굽혀 앉으니 낡은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곰팡내가 올라왔다. 뚜껑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천 조각으로 쌓인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함부로 다뤄진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 이 물건들을 소중히 여겨 정성껏 싸두었다는 것을 그 손길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윤갑은 천천히 천을 걷어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색이 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었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앳된 얼굴의 청년이 홀로 찍은 사진이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두꺼운 공책이었다. 겉장은 해져 있었지만 안쪽 종이는 비교적 온전했다. 세 번째는 녹슨 인식표 하나였다. 군번줄에 매달린 그 인식표에는 희미하게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갑의 손이 멈췄다. 그는 인식표를 눈앞으로 가져와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녹이 슬어 획이 뭉개져 있었지만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최윤복, 윤갑의 형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굳은 듯 앉아 있었다. 마당을 지나던 바람이 처마 밑 그늘까지 스며들어 그의 등을 스쳤지만 그는 추운 줄도 몰랐다. 67회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마주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이름. 석자가 낡은 괴짝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흐릿한 만년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글을 누가 보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보게 되기를. 윤갑은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다. 손끝이 떨려왔다. 마당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물 더미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35년 동안 쌓아온 고물상의 하루가 이 작은 괴짝 하나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공책을 가슴에 품듯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형이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이웃사람이 열린 문틈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윤갑은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울리고 있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그는 형의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스스로에게 금지해왔다. 형이 사라진 그의 겨울 이후로 최윤갑이라는 사람의 삶은 마치 반쪽으로 접힌 종이처럼 늘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비어있던 반쪽이 낡은 괴짝 하나로 인해 다시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윤갑은 괴짝을 통째로 안으로 들여놓았다. 마당 한켠에 방치해 두었던 여느 고물과는 다르게 그는 그것을 가게 안쪽, 자신이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 작은 방까지 옮겨 놓았다. 낡은 담요를 깔고 그 위에 괴짝을 앉혔다. 마치 오랜 세월 길을 헤매다 돌아온 손님을 맞이하듯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괴짝의 먼지를 닦아냈다. 저녁이 되어도 그는 저녁밥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어깨동무를 한 청년들 틈에서 유독 눈매가 선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서글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윤갑은 그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세월이 흘러도 형의 얼굴만큼은 흐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골목을 오가던 발소리도 하나둘 잦아들었다. 윤갑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둑한 방 안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인식표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는 그 차가움을 오히려 붙잡듯 꼭 쥐었다. 형이 살아있다면,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윤갑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공책을 다시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들이 이어졌다. 어떤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알아보기 힘들었고 어떤 페이지는 마치 어제 쓴 것처럼 또렷했다. 그는 등불 아래로 바짝 다가앉아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35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형과 아우 사이의 오래된 대화의 시작이었다. 문득 윤갑은 자신의 손이 종이 위에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속도보다 마음이 앞서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공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고물상을 운영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거쳐온 그였다. 누군가의 결혼사진, 누군가의 졸업장, 누군가의 마지막 편지까지. 그때마다 그는 물건 속에 담긴 사연을 짐작만 할 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써왔다. 그것이 고물상 주인으로서 그가 지켜온 나름의 예의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것은 남의 사연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사연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공책을 펼쳤다. 창밖 골목에서 늦은 밤 개 짖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방 안의 등불은 그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아래로 67 노인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첫 줄부터 다시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귓가를 울렸다. 윤갑은 문득 이 괴짝이 어째서 하필 오늘 자신의 마당으로 흘러들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보다 더 기막힌 우연은 없을 것 같았다. 수만 개의 고물 더미 속에서 이 괴짝만은 마치 그를 찾아오기라도 한 듯 정확히 이곳에 당도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세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라 여기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몇 가지와 그가 오래도록 간직해 온 형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 괴짝 속 사진들 옆에 나란히 놓아 보았다. 세월의 간극만큼 색이 바랜 정도는 달랐지만 사진 속 얼굴만큼은 신기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이 그 순간처럼 뭉클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공책의 첫 장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종이 위에 눌러 쓴 글씨체가 조금씩 흔들리다가 다시 힘을 찾다가 하는 것으로 미루어 오랜 세월에 걸쳐 띄엄띄엄 적어 내려간 기록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윤갑은 등불 아래 바짝 다가앉아 형의 글씨를 따라 눈을 옮겼다. 윤갑아, 내가 이걸 읽게 될 날이 올까? 형은 잘 모르겠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향해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갑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의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다시 다음 문장을 읽었다. 일기는 형이 20살 되던 해, 전쟁이 터지던 그해 여름의 기억으로 이어졌다. 그해 마을에는 징집 영장이 잇따라 날아들었다. 윤갑의 집에도 영장이 왔다. 다만 그 영장에 적힌 이름은 최윤갑이 아니라 그보다 3살 많은 형 최윤복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막 17이 된 윤갑 앞으로도 곧 영장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다. 그 무렵 윤갑은 폐병을 앓아 몸이 몹시 약했던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농사일을 도맡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기침으로 뜬 눈을 지새우셨다. 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 돌아가셨고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너, 그리고 나뿐이었다. 내가 전장으로 끌려가면 이 집은 그날로 끝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윤갑은 그 대목에서 잠시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형의 육필로 다시 마주하니 가슴 한복판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그해 여름 형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자신이 대신 나가겠노라 자청했다. 서류상 나이를 조금 고쳐서라도 동생 대신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형의 간곡한 부탁과 몇 번의 걸음 끝에 결국 승낙했다. 떠나기 전날 밤, 형은 어린 윤갑을 마루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공책에는 적혀 있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는 아직 어리니 집에 남아야 한다. 형이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을 실제로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윤갑의 머릿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날 밤 형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었다. 가지 말라고,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떼를 썼었다. 하지만 형은 끝내 그를 뿌리치고 다음 날 새벽 마을을 떠났다.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형의 손을 놓지 못했고 윤갑은 그 뒷모습을 눈물로 배웅했다. 그것이 형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지난 35년 동안 그는 그렇게 믿어왔다. 공책은 계속 이어졌다. 형은 전선으로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가 큰 전투에 휘말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 적었다. 포로 수용소에서의 나날은 짧은 문장 몇 줄로만 남아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형은 그 시절을 자세히 적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만 남겼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다. 살아서 돌아가면 반드시 너를 다시 보겠다고. 그것 하나만 붙잡고 버텼다. 윤갑은 공책을 쥔 손에 힘이 풀려 잠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35년 동안 형이 그의 겨울 전선에서 죽었다고 믿어왔다. 마을로 돌아온 것은 형의 전사 통지서 한 장뿐이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붙잡고 밤낮으로 울었고 끝내 며칠 지나지 않아 몸져 누우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윤갑은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 여겨왔다. 형이 자신을 대신해 끌려갔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고. 그 죄책감은 3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형의 손으로 직접 적은 글씨가 그 모든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형은 그의 겨울 전사하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적어도 이 공책을 쓸 수 있을 만큼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윤갑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 페이지에는 낯선 지명 하나가 적혀 있었다.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소읍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짧은 문장 하나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최윤복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윤갑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형은 왜 살아있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까? 밤은 점점 깊어갔고 방 안의 등불은 점점 잦아드는 심지처럼 흔들렸다. 윤갑은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형이 남긴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공책을 덮고 방바닥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매년 형의 기일이라 여겨온 날이면 소주 한 병을 사다가 마당 한쪽에 조용히 부어놓곤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잔에 술을 받아 마신 것은 형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흙바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윤갑은 허탈한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방 안낡은 서랍장 위에는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윤갑은 그 사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형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부터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도 윤갑의 눈앞에 선명했다.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다. 내가 대신 갔더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았다. 윤갑은 다시 공책을 집어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형이 왜 살아있으면서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이름을 버려야만 했는지, 그 답을 찾지 않고서는 오늘 밤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낡은 방석을 끌어당겨 자세를 고쳐 앉고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채비를 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자정을 알리는 라디오 소리가 옆집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득 그는 사진 속 형의 얼굴을 다시 꺼내 보았다. 20살 청년의 얼굴이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이미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윤갑은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자신이 거울 속에서 마주해온 눈빛과 닮아 있었다. 형도 자신도 그의 여름 이후로는 결코 예전과 같은 얼굴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인식표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어린 시절 형이 마당에서 물지개를 지고 돌아올 때마다
목에 걸려 짤랑이던 열쇠꾸러미 소리가 떠올랐다. 그 소리와 지금 손에 쥔 인식표의 무게가 겹쳐지며 윤갑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든 이제는 끝까지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윤갑은 문득 형이 떠나던 그날 아침의 풍경을 더 세밀하게 떠올려 보았다.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형은 집신 대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가죽 구두를 신었었다. 발에 맞지 않아 뒤꿈치가 조금 헐거웠지만 형은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신이라며 굳이 신고 나섰다.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형의 손에 삶은 계란 2알을 쥐어주셨다. 형은 그 계란을 받아 들고도 먹지 않은 채 가는 내내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훗날 마을 사람이 전해 주었었다. 어쩌면 그 계란은 언젠가 동생과 나누어 먹으려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윤갑은 이제야 생각했다. 그는 다시 공책으로 시선을 돌려 형이 부대에 배치되던 무렵의 기록을 찾아 읽었다. 형은 훈련소에서의 짧은 나날을 몇 줄로 남겼다. 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낯섦, 동료들과 나눈 주먹밥 한 덩이의 온기, 그리고 밤마다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을 그리던 순간들까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20살 청년이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공책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형의 글씨는 한동안 뚝뚝 끊겨 있었다. 날짜도 지명도 없이 그저 짧은 문장들이 띄엄띄엄 이어질 뿐이었다. 윤갑은 그것이 형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직후 정신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겨우겨우 적어 내려간 기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 돌아온 자에게는 세상이 자꾸만 캐물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왜 살아남았느냐고. 윤갑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시절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이들을 향한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죄인처럼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형은 종전이 되고도 한참을 이곳저곳 떠돌며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몇 번이고 되돌아섰다고 적었다. 마을 어귀까지 갔었다. 멀리서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연기를 보는 순간 다리가 얼어붙었다.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머니는 무엇라 하실까? 윤갑이는 나를 알아볼까?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내가 돌아감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손가락질이 더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윤갑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형이 그토록 가까이 마을 어귀까지 왔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가 어릴 적 매일 밤 대문을 바라보며 형을 기다리던 그 시간에 형 또한 저 멀리서 이 집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흔들었다. 공책은 계속되었다. 형은 결국 마을로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길로 고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걷고 또 걸어 며칠 만에 낯선 소읍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전쟁통에 죽은 어느 청년의 이름을 빌려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다. 최윤복이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 서류상으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지워져 갔다. 나는 그날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이름이 편했다. 최윤복이라는 이름에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다. 포로였다는 낙인, 형으로서 지키지 못한 약속, 그리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세상의 의심, 어린 눈초리까지. 다른 이름으로 사는 동안만은 잠시나마 그 모든 것에서 노연할 수 있었다. 윤갑은 공책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는 지금껏 형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왔다. 다만 그리워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원망이었다. 형이 살아 있었으면서도 왜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가 하는 원망.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형은 살아서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원망은 오래 묵혀온 그리움과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윤갑은 공책을 든 손을 떨며 다음 문장을 읽었다. 어머니께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편지를 쓰겠다고 매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늘 다음 날로 또 그 다음 날로 미뤄졌다. 부끄러움이 앞섰다. 이런 모습으로는 이런 이름으로는 차마 어머니 앞에 설 수 없었다. 윤갑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 기다림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끝내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채 낯선 이름 뒤에 숨어 세월을 흘려보낸 형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윤갑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밤은 이미 깊어 새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윤갑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형이 살아서 저 하늘 아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았다.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회한이 한데 뒤엉켜 윤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한참을 그렇게 웅크려 앉아있던 윤갑은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형과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여름날이었다. 형은 늘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동생이 대야에 슬쩍 옮겨 담아주곤 했다. 어머니께 자랑할 생각에 신이 난 윤갑은 그것이 형의 것인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물고기가 유난히 많다며 뒤특해 하실 때 형은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늘 자신의 몫을 동생에게 슬며시 내어주던, 말없이 챙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 그런 형이었기에 영장이 날아든 그해 여름에도 주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을 것이다. 윤갑은 이제야 그 결심의 무게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19형에게도 총소리 가득한 전장은 두렵지 않았을 리 없었다. 다만 동생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을 뿐이었다.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자 윤갑은 몸을 일으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공책을 덮고 잠시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형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20살 청년의 얼굴로 멈춰있던 형이 이제는 자신처럼 늙어버렸을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윤갑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형은 죽는 순간까지 동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지난 35년의 그리움에 대한 작은 응답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호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윤갑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다음 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늠하며 공책의 나머지 페이지를 가만히 쓸어 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35년간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아침이 완전히 밝고 나서도 윤갑은 한참을 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득 그는 형이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다는 그 시절을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전쟁이 끝난 뒤 마을에는 살아 돌아온 자들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어떤 이는 배신자라 손가락질을 받았고
어떤 이는 아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어린 윤갑도 그런 소문들을 어렴풋이 들으며 자랐지만 그것이 자신의 형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형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손가락질도 낙인도 닿을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형은 그 모든 낙인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형벌이 되는 시대였다. 윤갑은 그 시절 마을 어른들이 나누던 대화의 몇 조각을 떠올렸다. 포로로 잡혔던 이들 중 몇몇이 고향에 돌아왔다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형의 이야기와 겹쳐지며 다르게 다가왔다. 형 또한 그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차마 고향 땅을 밟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윤갑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앨범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찍었던 사진 속에서 형은 늘 동생을 자신의 앞쪽으로 세우고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윤갑은 잠시 웃음을 지었다. 형은 그런 사람이었다. 사진 한 장을 찍을 때조차 자신보다 동생이 더 잘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 그 다정함이 지금 이 순간 낡은 괴짝 하나로 다시 그의 눈앞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윤갑은 앨범을 덮으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동안 자신은 형을 얼마나 온전히 그리워해 왔던가. 어쩌면 그리움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도 모르게 형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세월이 흐르며 형의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갔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치 35년의 시간이 통째로 되감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윤갑은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을 떴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그는 세수도 둥 마는 둥하고 다시 괴짝 앞에 앉았다. 공책 아래 아직 펼쳐보지 않은 편지 뭉치가 남아 있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 끈으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봉투에도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 겉편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윤갑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편지지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잔주름이 깊게 배어 있었다. 형은 이 편지를 쓰고 또 썼던 모양이었다. 몇 군데는 글씨가 지워졌다가 다시 쓰여 있었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해째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차마 어머니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이렇게 편지로만 마음을 전합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무려 22해 전이었다. 윤갑은 손끝으로 그 날짜를 짚어보았다. 22해 전이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3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형은 살아있었고 편지를 쓸 만큼의 여력도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만 그 편지는 끝내 붙여지지 못한 채 형의 손에 남아 있었을 뿐이다. 다음 봉투를 열자 또 다른 편지가 나왔다. 이번에는 날짜가 더 뒤였다. 어머니께라는 인사말 뒤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 요즘은 작은 인쇄소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끝이 야무지다는 칭찬도 듣습니다. 형편이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윤갑은 그 문장 앞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다. 형은 정말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언젠가는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다. 윤갑은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다. 이 편지는 앞에 두 통과는 필체부터 달랐다. 손이 심하게 떨린 듯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였다. 어머니, 오늘 신문에서 고향 소식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마을 이장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아래 작게 적힌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최판. 네, 어머니의 함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윤갑은 편지지를 쥔 손을 무릎에 떨어뜨렸다. 형은 신문 부고란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임종은커녕 장례에도 오지 못했다. 아니,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한 것이었다.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끝내 형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윤갑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나날이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문 쪽을 향해 손을 뻗으셨다. 윤보가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는 그것이 그저 정신이 혼미해 헛것을 부르시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하니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것인지도 몰랐다. 윤갑은 편지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낡은 편지지를 적셨다. 그는 황급히 편지를 떼어 내며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할까 두려워했다. 형이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자신의 눈물로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윤갑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편지들을 마저 살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봉투에는 각각 짧은 안부와 함께 언젠가 반드시 찾아가겠다는 다짐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다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마지막 봉투에 이르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짧은 독백에 가까웠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저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를 지워버렸을까요?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갑은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형은 자신이 잊혔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윤갑은 단 하루도 형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봉투에 넣으며 다짐했다. 형이 어디에 있든 살아있든 세상을 떠났든 반드시 그 흔적을 끝까지 쫓아가겠노라고. 윤갑은 편지 뭉치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어머니의 마지막 몇 회를 다시 떠올려 보았다. 어머니는 형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로도 매년 형의 생일이 되면 밥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를 따로 차려 대문 밖에 내놓으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넋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의식이라 여겼지만 윤갑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밥상을 차리며 형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육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간절한 바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상 위에 놓인 밥그릇이 35년이 지난 지금 이 괴짝 속 편지들과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윤갑의 가슴을 새삼 저리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수 한 그릇을 떠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의 고물 더미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저울을 꺼내고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세상 어떤 고물도 그의 손길을 기다릴 자격이 없어 보였다. 그는 가게 문에 사정상 오늘 하루 쉽니다라는 종이를 붙였다.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윤갑은 남은 편지들을 다시 순서대로 정리했다. 봉투 뒷면 어딘가에 혹시라도 형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에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다 그는 마지막 봉투 뒷면 구석에서 연필로 아주 작게 적힌 주소 하나를 발견했다. 잉크가 아닌 연필로, 그것도 지우다 만 흔적이 역력한 글씨였다. 낯선 소읍의 이름과 골목 이름 하나. 윤갑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모든 추적의 첫 실마리가 될 단서였다. 윤갑은 나머지 편지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편지들 사이에는 낡은 버스표 한 장도 끼워져 있었다. 날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노선 이름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고향 인근 소읍을 오가는 노선이었다. 형이 그 버스를 타고 몇 번이고 고향 근처를 오갔을 것을 생각하니 윤갑의 가슴이 다시금 저려왔다. 그는 편지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문득 이 모든 기록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형은 어쩌면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이 편지들이 동생의 손에 닿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정성껏 모아두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붙이지 못한 편지라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편지들은 붙일 수 없었기에 더욱 절절하게 진심을 담아낸 기록이었다. 윤갑은 마지막으로 편지 뭉치를 묶었던 낡은 끈을 살펴보았다. 끈 매듭 안쪽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더 숨겨져 있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형이 마지막으로 적어둔 짧은 메모였다. 언젠가 용기를 내면 이 편지들을 직접 들고 찾아가리라. 그날이 오기를 매일 아침 눈 뜨며 다짐한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윤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크게 흔들어 놓았다. 형은 끝내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매일같이 그 다짐을 되새기며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윤갑은 형이 결코 자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 그는 종이 쪽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는 그가 직접 형이 끝내 내딛지 못한 그 발걸음을 대신 옮겨야 할 차례였다. 윤갑은 그 작은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지명과 골목 이름,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숫자 몇 개. 아마도 예전 주소의 흔적인 듯했다. 그는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고 낡은 지도책을 꺼내 펼쳤다. 고물상을 하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사두었던 전국 지도였다. 손끝으로 한참을 짚어나가던 그는 마침내 낯선 소읍의 이름을 찾아냈다. 고향에서 버스로 5시간 남짓 걸리는 산 아래에 자리한 작은 읍이었다. 이튿날 새벽 윤갑은 가게 문을 다시 한번 닫아 걸었다. 이번에는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웃 가게의 사정을 알리고 대신 가게를 봐달라 부탁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옆집 철물점 주인은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윤갑은 괴짝에서 나온 편지 봉투와 인식표, 그리고 사진 몇 장을 챙겨 낡은 배낭에 넣었다. 마치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에 그의 흔적들을 동행 삼아 데려가는 듯한 마음이었다. 버스에 오르니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서서히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 갔다. 논밭이 지나가고 야트막한 산자락이 이어졌다. 윤갑은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5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형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냇가에서 함께 잡던 물고기, 겨울이면 형이 손수 엮어 주던 집신, 그리고 마지막 밤 마루에 앉아 나누었던 짧은 대화까지 35년 동안 애써 밀어두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소읍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윤갑은 낯선 거리를 두리번거렸다. 오래된 간판들과 좁은 골목이 이어진 어디서나 볼 법한 작은 읍내였다. 그는 지나가는 노인에게 종이에 적힌 골목 이름을 보여주며 길을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 골목이라면 읍내 초입을 지나 산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골목은 이미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절반쯤은 이미 허물어져 공터로 변해 있었고 나머지 절반도 곧 철거를 앞둔 듯 낡은 집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윤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괴짝이 발견된 철거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집집마다 붙은 번지수를 살폈다. 마침내 그는 편지 봉투 뒷면에 적힌 번지수와 일치하는 집터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반쯤 허물어진 벽만 남아있을 뿐 사람이 살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갑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무너진 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형이 마지막까지 발붙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이 집이 이제는 벽돌 몇 장과 부서진 기둥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낡은 보퉁이를 손에 든 할머니는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는 윤갑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여기 사람이었소? 할머니가 물었다. 윤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배낭에서 형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집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윤갑은 숨을 죽인 채 그 눈빛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몇 초가 지나고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윤갑의 35년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 양반이라면 잘 알지. 우리 옆집에 살던 최씨 영감 아닌가. 근데 이 젊었을 적 사진을 자네는 미신가. 윤갑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나갔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벽에 손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형은 정말로 이곳에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형의 마지막 세월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지도 몰랐다. 저는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윤갑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최윤갑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사진과 윤갑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눈매가 닮았구먼. 최씨 영감이 젊었을 적에도 딱 그런 눈매였는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고쳐 짚으며 무너진 집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낮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이 집이 헐린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어. 최씨 영감은 그보다 훨씬 전에 한 3년 전인가 세상을 떴지.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다길래 동네 사람들 몇이 나서서 조촐하게 장례를 치러줬어. 유품은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저 벽장 속에 그대로 두었었는데 이번에 재개발한다고 철거하면서 다 실려나간 모양이구먼. 윤갑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3년 전이라니. 괴짝이 자신의 고물상에 들어오기까지 형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나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더 일찍 이 괴짝을 마주했더라면 어쩌면 살아 계신 형을 만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윤갑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영감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갑이 겨우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윤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보퉁이를 옆구리에 고쳐 끼며 말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세. 서서 나눌 얘기가 아닌 것 같으이. 윤갑은 할머니를 따라 골목을 걸었다. 몇 걸음 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3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르는 것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무는 해가 골목 끝에 걸려 무너진 집터 위로 붉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윤갑은 몇 번이고 창밖 이정표를 확인하며 남은 거리를 가늠했었다. 오랜만에 타보는 장거리 버스였다. 고물상을 하며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낯선 목적지를 향해 홀로 떠나는 여정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추었을 때 그는 우동 한 그릇을 시켜놓고도 절반도 채 비우지 못했다. 목이 메어 도무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았던 낯선 노인이 그런 윤갑을 흘끗 보더니 말을 건넸다. 어디 먼 길 가시나 봅니다. 윤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형을 찾으러 갑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노인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대화가 오히려 윤갑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순한 고물 추적이 아니라 35년 만에 나서는 형과의 재회임을 다시금 되새겼다. 소읍에 도착해 골목을 헤매던 그 순간에도 윤갑은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다. 낯선 이정표 앞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형의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사진 속 형의 눈빛이 마치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다독여주는 듯했다. 할머니를 처음 마주쳤을 때 윤갑은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낡은 보퉁이를 든 그 평범한 노부인이 3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오묘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윤갑은 골목을 걷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무너진 집터마다 눈길을 주며 형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빨래를 널던 아낙, 담배를 태우던 노인,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그 골목의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정겹게 느껴졌다. 형이 오랜 세월 이 거리를 오가며 보았을 풍경이라 생각하니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윤갑은 걸음을 옮기며 골목 담벼락에 붙은 낡은 벽보들도 눈여겨보았다. 오래된 극장 포스터, 빛바랜 선거, 벽보, 그리고 누군가의 실종을 알리는 낡은 전단지까지. 그 전단지 앞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자신과 같은 사연을 가진 이들이 이 나라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무겁게 했다. 할머니의 집은 골목 끝, 낮은 담장이 둘러진 작은 한옥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늦여름 봉숭아가 담장 밑에 붉게 피어 있었다. 할머니는 윤갑을 마루에 앉히고 손수 끓인 보리차 한 사발을 내왔다. 윤갑은 두 손으로 그 그릇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서늘했다. 최 씨 영감이 이 동네로 처음 들어온 게 아마 자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을 거야. 할머니가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며 말을 시작했다. 그때는 아직 젊었지. 인쇄소에서 식자공으로 일했어.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해서 인쇄소 주인이 아주 아꼈다고 하더구먼. 윤갑은 편지 속에서 읽었던 인쇄소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 명절만 되면 어디론가 며칠씩 사라졌다가 돌아오곤 했거든.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어.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고 나중에 딱 한 번 술 한 잔 걸치고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고향 쪽으로 가는 길목까지만 갔다가 돌아온다고. 거기까지 가서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그냥 다시 돌아온다고 말이야. 윤갑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형은 그렇게 명절마다 고향 근처까지 왔었던 것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그 거리를 35년 내내 넘지 못한 채 언덕 위에서만 서성이다 돌아섰던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안 들어가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동생 얼굴 볼 자신이 없다고. 형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 말을 하면서 그 억센 사내가 어린애처럼 울더라니까. 윤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다. 할머니는 그런 윤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동생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어릴 적에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여렸는지. 자기가 대신 나가지 않았으면 그 여린 아이가 전장에 끌려갔을 거라고. 그것 하나는 잘한 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대가로 평생 동생을 못 보고 살게 됐다고. 그건 좀 억울하다고. 우스갯소리처럼 그랬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지. 윤갑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건 최 씨 영감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혹시 몰라서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벽장 속 괴짝은 미처 못 챙겼는데 이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라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지. 자네가 정말 동생이라면 이건 자네가 가져야 맞을 것 같으이.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윤갑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형이 마을을 떠나던 날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손목에 차고 갔던 바로 그 시계였다. 태엽은 이미 멈춰 있었지만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윤갑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돌려보았다. 그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갑에게 언젠가는. 윤갑은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루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다. 저물어가는 마당 위로 봉숭아, 꽃집 몇 개가 바람에 흩날려 떨어졌다. 한참 만에 몸을 일으킨 윤갑은 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할머니께 물었다.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혼자 쭉 그렇게 지내셨나요? 할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혼자였지. 인쇄소 일이 기계로 넘어가면서 그만두고 그 뒤로는 이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며 지냈어. 아이들한테 연필이며 공책 팔던 가게였는데 아이들을 유독 예뻐했어. 자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동네 아이들이 문구점 할아버지하고 잘 따랐지. 명절마다 아이들 손에 사탕 하나씩 쥐어주는 게 그 양반 낙이었어. 윤갑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형이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정을 그렇게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다. 몸이 부쩍 안 좋아지시더니 마지막 몇 달은 거동도 힘들어하셨어. 그런데도 병원에 가자는 말은 극구 마다하셨지. 돈 아깝다고. 이 나이에 무슨 치료냐고. 그러다가 어느 겨울 아침에 문구점 문을 안 여시길래 이상해서 들여다봤더니 이미 주무시듯 편안히 눈을 감으신 뒤였어.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을 꼭 쥐고 계셨지. 아마 자네가 가져간 그 괴짝 속 공책이었을 거야. 윤갑은 눈을 감았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공책을 동생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장례 치를 때 동네 사람들 몇이 모여서 조촐하게나마 배웅해 드렸어. 자식처럼 여기던 문구점 손님네 아이들도 와서 많이 울었지. 외로운 양반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았을 거야. 그것 하나는 내가 자네한테 꼭 전해주고 싶었네. 윤갑은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는 말조차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당에 어둠이 짙어지고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더니 삶은 옥수수 몇 개를 접시에 담아내왔다. 윤갑은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먼 길 왔으니 욕이라도 하라며 굳이 손에 쥐어 주셨다. 옥수수를 받아든 윤갑의 손이 잠시 떨렸다. 형도 이런 소소한 정을 나누며 이 낯선 동네에서 나름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 이 얘기도 해줘야겠구먼. 할머니가 문득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최 씨 영감이 몇 해 전에 라디오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듣고는 밤새 울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더니 이튿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도 저기 나가서 동생을 찾아볼까 하고. 근데 결국 안 나갔어. 왜 안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그 소리였지. 볼 낯이 없다고. 윤갑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시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그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윤갑 또한 텔레비전 앞에 앉아 행여나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밤늦도록 화면을 지켜보았었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찾고 있었으면서도 끝내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했다. 영감님도 그러셨군요. 저도 그때 텔레비전 앞에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윤갑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게 말일세. 두 사람 다 그렇게 서로를 찾고 있었으면서 세상 일이 참 얄궂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윤갑은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당 한켠에 핀 봉숭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형이 이 마당에서 이 봉숭아를 몇 번이나 바라보았을지 생각하니 그 붉은 꽃잎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더 들고 나왔다. 동네 잔치날 찍은 듯한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사람들 틈에 조금은 어색하게 서 있는 형의 모습이 보였다. 웃고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어딘가 거리를 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양반은 늘 이랬어. 사람들 틈에 있어도 어딘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지. 할머니의 그 말에 윤갑은 형의 마음이 늘 고향을 향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윤갑은 할머니의 배려로 문간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목시계를 손에 쥔 채 형이 마지막으로 눈 감았을 그 겨울 아침을 상상해 보았다. 홀로 아무도 모르게 낡은 공책 하나를 품에 안고 떠났을 형의 마지막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튿날 아침 윤갑은 할머니께 형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리키며 함께 가 주겠노라 나섰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가을 초입의 산은 이미 군데군데 단풍이 들기 시작해 굵고 노란 잎사귀들이 발밑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참을 오르자 소박한 봉분 하나가 나타났다. 비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나무 팻말 하나가 봉분 앞에 꽂혀 있을 뿐이었다. 팻말에는 형이 타향에서 얻은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윤복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윤갑은 봉분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5년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세월이 이 작은 봉분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형님, 윤갑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저 왔습니다. 윤갑이 왔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윤갑은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오래전 마루에서 들었던 형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형이 다녀올 테니. 그 약속은 35년 만에 이렇게 늦은 방식으로나마 지켜진 셈이었다.
윤갑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리움만이 아니었다. 형이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원망,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밑바닥에 깔려있던 형을 대신 전장으로 보냈다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왜 진작 오시지 그랬습니까? 윤갑은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듯 말했다. 제가 얼마나 형님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형님을 찾다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산새 우는 소리와 윤갑의 흐느낌만이 산속에 낮게 울려 퍼졌다. 한참을 그렇게 쏟아 내던 윤갑은 문득 어제 읽었던 형의 마지막 편지 구절을 떠올렸다. 동생은 나를 이미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형은 그렇게 적었었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오르자 윤갑의 원망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형도 자신만큼 어쩌면 자신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것이다. 매년 명절이면 고향 언덕까지 왔다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돌아섰던 형의 마음이 이제 와서야 윤갑의 마음에 온전히 와닿았다. 원망할 대상은 형이 아니었다. 그 시절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마저 낙인을 찍었던 세상의 매정함이었고 차마 그 낙인을 뚫고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던 형 자신의 여린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동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윤갑은 눈물을 닦으며 봉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저를 생각하며 사셨는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산 아래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다. 윤갑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채워보았다. 멈춘 태엽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 윤갑의 옆에 앉았다. 이만하면 되었네. 이 양반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을 거야. 죽어서도 못다 한 말이 있었을 텐데. 오늘에서야 동생한테 다 전한 셈이니. 윤갑은 봉분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흙은 서늘했지만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린 시절 형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윤갑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님을 이대로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향 선산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곁으로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지. 여기서 3년을 외로이 계셨으니 이제는 어머니 곁으로 가셔야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장 절차를 도와줄 만한 이가 있으니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윤갑은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산 아래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35년 동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온 형제가 이제야 비로소 같은 땅에 나란히 눕게 될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윤갑은 봉분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산을 오를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산길을 내려오던 도중 윤갑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 팻말이 꽂힌 봉분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곧 저 자리를 떠나 형을 고향으로 모셔가게 되겠지만 이 산자락 역시 형이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었다. 윤갑은 마음속으로 그 땅에게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형을 외롭지 않게 품어주어 고맙다고. 할머니와 함께 산을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이따금 낙엽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다. 윤갑은 문득 할머니께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형님은 혹시 마지막까지 외롭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외롭다는 말은 별로 안 하셨어. 오히려 늘 괜찮다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러셨지.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로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혼자 사시면서도 명절마다 꼭 상을 차리시더라고. 두 사람 몫으로. 누구랑 같이 드시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하셨어.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게 다 자네랑 자네 어머니 몫이었나 보네. 윤갑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형은 홀로 지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가족과 함께 밥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상상만으로도 윤갑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할머니를 따라 산길을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노을은 이미 완전히 저물어 짙은 남색 하늘이 산자락을 덮고 있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떠올라 있었다. 윤갑은 그 별을 올려다보며 형이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혼자 상을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할머니 댁에 다시 도착했을 무렵 마을에는 이미 저녁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윤갑을 다시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오셨다. 윤갑은 그제야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을 뜨는 손이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레 그 온기를 몸속으로 받아들였다. 낯선 타향에서 받는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형이 살아생전 이 마을에서 받았을 정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두워진 마당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예시하기를 몇 가지 더 들려주었다. 형이 이 마을에 처음 정착했을 때의 서투른 모습들, 인쇄소 일을 배우며 손끝에 잉크를 묻히고 다니던 나날들, 윤갑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 담았다. 형이 살아온 35년의 시간이 조금씩 그의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윤갑은 할머니의 소개로 읍내 이장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찾아갔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무연고 묘를 이장하려면 여러 서류와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윤갑은 형의 인식표와 낡은 사진,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형이 등록되어 있던 옛 이름과 인식표에 새겨진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몇 가지 추가 서류만 갖추면 절차가 가능하다고 답해 주었다.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갑은 할머니와 함께 형이 생전에 운영했다던 문구점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옆 건물 주인이 예전 문구점의 짐 일부를 아직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윤갑은 조심스레 부탁해 그 창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 쌓인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윤갑은 그 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팔다 남은 연필과 공책,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던 듯한 색색의 딱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 물건들 틈에서 윤갑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첫 장을 펼치자 형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공책과는 다른 더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었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무겁다. 어쩐지 이 노트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래서 몇 자 남긴다. 윤갑은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윤갑아, 혹시라도
이 글을 내가 읽게 된다면 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 싶다. 형은 단 하루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늘 고마웠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의 그 선택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다만 형은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웠고 내 실망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자꾸만 돌아갈 나를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형의 가장 큰 후회다. 그래도 윤가봐. 형은 행복했다.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고 매년 명절이면 고향 언덕에 올라 저 멀리 우리 집 지붕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다. 부디 형을 너무 오래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형은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노트를 찾게 된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형을 위해 울지 말고 대신 너의 남은 삶을 웃으며 살아다오. 그것이 형이 평생 바라온 단 하나의 소원이다. 사랑한다. 내 동생아. 윤갑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의 마지막 목소리가 3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그에게 닿은 것이었다. 원망도 죄책감도 이제는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자리를 바꾸어 가고 있었다. 창고 안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노트를 쥔 윤갑의 손등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그런 윤갑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나눈 셈이구먼.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정말로 형님을 보내드릴 준비가 된 거야. 윤갑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35년 동안 굳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창고를 나서기 전 윤갑은 상자 속에 남은 연필과 딱지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형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던 그 작은 물건들 속에는 자신에게는 끝내 전하지 못했던 다정함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했다. 그는 문구점 주인이었던 옆 건물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전하고 노트와 몇 가지 유품을 소중히 챙겨 창고를 나섰다. 읍내로 돌아오는 길, 윤갑은 할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장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사흘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었고 정식으로 승인이 나면 형의 유해를 고향 선산으로 모셔갈 수 있다고 했다. 윤갑은 그동안 근처 여관에 머물며 절차를 지켜보기로 했다. 할머니는 굳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윤갑은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날 저녁 여관방에 홀로 앉은 윤갑은 형의 마지막 노트를 다시 펼쳐 읽었다. 몇 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새롭게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노트 옆에 손목시계를 나란히 놓아두었다. 멈춰버린 시계바늘이 이제는 오히려 형과 자신 사이에 흐르던 35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는 듯했다. 창밖으로 초가을 풀벌레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갑은 문득 형이 노트를 남기며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헤아려 보았다. 몸이 무거워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형은 그 힘든 손으로 마지막 문장까지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을 것이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이 무엇일지 윤갑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원망도 후회도 아닌 오직 사랑이었다. 그는 노트를 다시 펼쳐 형이 적어둔 다른 페이지들도 천천히 읽어 나갔다. 그 중에는 문구점을 찾아오던 아이들에 대한 짧은 일화들도 적혀 있었다. 어느 겨울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가 공책 살 돈이 없어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는 몰래 공책 한 권을
아이의 가방에 넣어 주었다는 이야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형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 내어 크게 웃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문득 윤갑이 생각이 났다. 어릴 적 내가 새 공책을 받아들고 좋아하던 모습과 똑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너에게 무언가를 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놓였다. 윤갑은 그 구절을 읽으며 조용히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지었다. 형은 그렇게 자신이 만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서 동생의 모습을 찾으며 그리움을 달래왔던 것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지 윤갑은 이제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윤갑은 노트를 조심스레 덮고 잠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형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창밖 풀벌레 소리가 그 다짐을 조용히 배웅하듯 울려 퍼졌다. 이튿날 아침 윤갑은 다시 이장 사무소를 찾아 나머지 절차를 매듭지었다.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며 이런 사연은 처음이 아니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전쟁으로 흩어졌던 형제자매가 수십 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윤갑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이들이 이 땅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남겨진 상처였던 것이다. 사무소를 나서며 윤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는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형과의 재회가 이렇게 늦게라도 이루어졌듯이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저마다의 괴짝이, 저마다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윤갑은 그 마음을 품은 채 형의 유해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준비를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윤갑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소읍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낮은 지붕들과 좁은 골목,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까지. 형은 이 낯선 풍경 속에서 35년을 살아냈다. 처음에는 숨어 지내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며 이곳은 형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을 것이었다. 윤갑은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적어도 형은 완전히 뿌리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관방에 돌아온 윤갑은 짐을 정리하며 형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다. 낡은 공책과 편지 뭉치, 인식표와 손목시계, 그리고 오늘 발견한 마지막 노트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손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배낭 깊숙한 곳에 그것들을 조심스레 넣으며 마치 형을 다시 한번 품에 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창밖으로 어느덧 밤이 깊어져 있었다. 윤갑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드디어 형을 고향으로 모시고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아무런 근심 없이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마당에서 형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형은 여전히 20살의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사흘 뒤 이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윤갑은 할머니와 몇몇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형의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소읍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문구점 자리와 형이 살던 집터, 그리고 형이 묻혀있던 상기를 천천히 눈에 담았다.
3년 동안 형이 외로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표지석 하나를 세워두기로 했다. 언젠가 이곳을 다시 찾을 이가 있다면 이 자리에 한 사람의 생이 머물렀음을 알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윤갑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되짚어 보았다. 형을 잃었다고 믿었던 그의 겨울부터 어머니를 여의던 날, 그리고 홀로 고물상을 지키며 흘려보낸 무수한 세월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하루를 향해 흘러온 것처럼 느껴졌다. 고향 선산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어머니의 묘 곁, 오래전부터 비워두었던 자리에 형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윤갑은 그 자리가 왜 비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언젠가 형이 돌아오면 나란히 누울 자리라며 아무도 그 자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노망이라 수군거렸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셨던 것이다. 봉분이 새로 올라가는 동안 윤갑은 그 곁에 서서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와 형이 35년 만에 다시 나란히 눕게 된 것이었다. 흙을 쌓아 올리는 인부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세월 끊어져 있던 무언가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봉분이 완성되자 윤갑은 준비해온 제상을 차렸다. 소주 한 병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흰쌀밥 한 그릇. 어머니가 형이 생일마다 대문 밖에 차리시던 바로 그 상차림이었다. 그는 술잔에 술을 채우고 2개의 봉분 앞에 나란히 놓았다. 어머니, 형님 모시고 왔습니다. 윤갑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제 2분, 다시는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는 봉분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절을 하는 내내 어릴 적 형과 어머니와 함께했던 무수한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냇가에서의 여름날,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아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형이 떠나던 새벽의 마지막 뒷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윤갑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다 되었네. 2분 다 편히 쉬실 거야. 그리고 자네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게. 자네가 그렇게 오래 짊어지고 살 일이 아니었어. 윤갑은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 아래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2 봉분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35년의 그리움과 원망, 죄책감이 뒤섞였던 마음이 이제는 온전한 평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재상을 물리고 나서도 윤갑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먼 길을 함께 와주었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며 조심스레 작별을 고했다. 윤갑은 할머니의 2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형의 마지막 세월도 그 진심도 영영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었다. 할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편히 놀러 오십시오. 고물상이지만 차 한 잔 대접할 자리는 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온 윤갑은 할머니를 태운 차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윤갑은 홀로 선산에 남아 2개의 봉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자락 위로 별빛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저도 형님 말씀대로 웃으며 살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 형이 건네던 손길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윤갑은 그 자리에 앉아 문득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이 선산을 오르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제사 때마다 형은 늘 윤갑의 손을 잡고 이 산길을 함께 올랐었다. 어린 윤갑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면 형은 등을 내밀며 업어주곤 했다. 형 등이 제일 편하지 하고 웃던 형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등에 엎혀 오르던 산길을 이제는 형을 등에 업듯 모시고 다시 오르게 된 것이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형제 간의 정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윤갑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윤갑은 마을로 내려가는 대신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렀다. 산 아래의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오래도록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형이 만들어 주었던 팽이, 함께 잡았던 물고기, 겨울밤 화롯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짧았지만 형과 함께했던 유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재회가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문득 그는 품속에서 형의 손목시계를 꺼내 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 보였다. 윤갑에게 언젠가는. 그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웃었다. 그 언젠가가 3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찾아온 것이었다. 늦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언젠가였다. 산을 내려오는 길, 윤갑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다. 35년 동안 짊어져 온 그리움과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을 어귀에 세워둔 차에 올라 고물상이 있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형이 배웅해주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윤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 하루가 자신의 남은 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하루로 기억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35년의 그리움을 매듭짓는 데는 채 며칠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며칠 동안 그가 겪은 감정의 굴곡은 35년의 무게에 결코 가볍지 않았다. 차가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설 무렵 윤갑은 저 멀리 자신의 고물상 지붕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낡은 함석 지붕이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지붕 아래에서 이제는 형의 유품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하루를 채워 나갈 것이었다. 더 이상 그리움만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형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삶으로. 차가 마당 앞에 멈춰서자 윤갑은 잠시 차 안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지난 며칠간의 여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괴짝을 처음 마주하던 그 아침부터 공책 속 형의 목소리를 읽어 내려가던 밤, 낯선 소읍의 골목을 헤매던 순간, 그리고 오늘 어머니 곁에 형을 눕히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마치 하나의 긴 강물처럼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섰다. 처마 밑 괴짝이 놓여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그 괴짝은 텅 비었지만 결코 예전과 같은 빈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35년의 그리움과 화해를 담아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괴짝이었다. 윤갑은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이 괴짝을 형과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로 삼아 살아가겠노라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마지막 밤, 윤갑은 차창에 기대어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늘 자신을 반쪽짜리 인생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형을 대신 전장으로 보냈다는 죄책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도
형의 목까지 짊어져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사귀며 보낸 무수한 밤들. 그러나 이제 그 반쪽은 완전히 채워졌다. 형이 남긴 마지막 노트의 문장처럼 그는 이제 형의 목까지 웃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윤갑은 며칠 뒤에야 다시 고물상 문을 열었다. 이웃 철물점 주인은 그의 안색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지만 윤갑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대신 그는 처마 밑그늘, 괴짝이 놓여있던 자리에 작은 나무 선반 하나를 새로 짜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형의 사진과 인식표, 멈춰버린 손목시계를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로 윤갑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헛 물건들을 받아 무게를 달았지만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꼭 그 작은 선반 앞에 잠시 머물렀다.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소리 내어 들려주기도 했다. 이웃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그것이 윤갑, 나름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윤갑은 형이 남긴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며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다. 형이 문구점에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던 그 다정함을 자신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가고 싶었다. 그는 고물상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동네 아이들이 버려진 자전거나 장난감을 손보러 오면 무료로 고쳐주기 시작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윤갑은 형이 못다 한 다정함을 대신 전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괴짝을 다시 꺼내 열어보았다. 이제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형과 나누고 싶었던, 하지만 끝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편지로 적어 그 안에 하나둘 넣어두는 것이었다. 고물상의 하루, 동네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그는 그렇게 붙이지 못할 편지를 형에게 계속 써 내려갔다. 형님, 오늘은 옆집 아이가 자전거 체인을 고쳐달라며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문구점에서 아이들 손에 사탕 쥐어 주셨듯이 저도 이제 이 아이들에게 뭔가 나누어 주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형님을 조금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갑은 그 편지를 곱게 접어 괴짝 안에 넣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괴짝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35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화해와 사랑이 이제는 이 작은 나무 괴짝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듬해 봄, 윤갑은 고향 선산을 다시 찾았다. 어머니와 형의 봉분 위로 새잔디가 파릇하게 돋아 있었다. 그는 준비해 온 술 한 잔을 나란히 올리고 오래도록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윤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웃었다. 35년 만에 되찾은 형과의 재회는 비록 늦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최윤갑이라는 이름에 놓이는 작은 고물상, 마당에서 형이 남긴 다정함을 하나씩 세상에 되돌려주며 남은 생을 살아갔다. 몇 해가 더 흘렀다. 윤갑의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당 풍경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처마 밑 작은 선반은 어느새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면 자연스레 고물상으로 몰려와 윤갑 할아버지가 고쳐주는 자전거를 구경하거나 그가 들려주는 예시하기에 귀를 기울였다. 윤갑은 그 아이들에게 형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전쟁통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대신 던졌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형님은 결국 만나셨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윤갑은 그 물음에 잠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그럼 만났지. 조금 늦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시 만났단다.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진심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아이들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윤갑의 따뜻한 눈빛만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겼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윤갑은 고향 선산을 찾아 어머니와 형의 봉분 앞에 나란히 상을 차렸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쓸쓸한 의식이 아니었다. 이웃들과 동네 아이들 몇몇이 함께 따라 나서기도 했고, 그때마다 상길은 웃음소리로 채워지곤 했다. 윤갑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형이 평생 바라왔던 평온함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갑은 괴짝을 다시 꺼내 마당 한가운데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동안 자신이 써온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넣었다. 수십 통이 넘는 편지들이었다. 그는 괴짝 뚜껑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형님, 저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형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 마당에서 누군가에게 다정함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마당 위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낡은 괴짝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자가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따뜻한 상자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곁에서 최윤갑이라는 이름의 노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마당을 쓸고 아이들을 맞이하며 형이 남긴 다정한 삶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윤갑도 어느덧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다. 여전히 새벽이면 마당을 쓸었고 여전히 고물에 무게를 달았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웃들은 종종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윤갑은 그저 웃으며 처마 밑작은 선반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여전히 형의 사진과 인식표 그리고 멈춘 손목시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느 가을날 그 소읍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고물상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윤갑은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가 할머니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형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그런 윤갑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최 씨 영감의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겠노라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윤갑은 할머니를 배웅하고 홀로 마당에 남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물 더미들도 오늘따라 유독 따스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처마 밑 선반으로 다가가 형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형님 목까지 잘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낡은 함석 처마가 나지막이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형이 건네던 다정한 대답처럼 윤갑의 귓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당 한쪽 오래된 괴짝은 이제 고물상의 여느 물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윤갑은 이따금 그 괴짝을 열어 자신이 써온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곤 했다. 처음에는 슬픔에 젖어 써 내려간 편지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채워져 갔다. 아이들과 나눈 대화, 이웃과의 정겨운 다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당에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것은 더 이상 애도의 기록이 아니라 형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기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른 어느 날,
윤갑은 괴짝 앞에 손주벌 대는 이웃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이는 괴짝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 상자는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윤갑은 잠시 웃으며 답했다. 이건 말이다. 형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거든.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 담긴 온기만큼은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다. 세월은 흘러도 그 마당의 괴짝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괴짝이 있는 한 최윤갑과 최윤보 두 형제의 이야기는 35년의 이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었다.